이제부터 이 책, 소음과 투자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파트 1, 소음은 어떻게 주식의 판을 흔들고 있는가에서는 정보가 많다고 하여 수익이 높은 것은 아니다는 주제를 다루며 투자자들의 흔한 오해 중 하나로 정보가 많을수록 투자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러나 정보의 양은 홍수를 이루는데 반해 쓰레기 정보와 도움이 되는 정보를 구분하는 능력은 그만큼 성장하지 못함에 따라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기업의 펀드멘털을 보는 게 아니라 소음을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소하고 부정확한 정보에 휘둘리며 예측력 높은 알짜 정보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로 여겨 오히려 무시를 당한다는 것인데 사람들은 주말 일기예보 같은 단기 전망과 예측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면서 가령 1월 강원도 날씨가 추울 것이다 같은 장기적이고 적중률이 높은 예측에 대해서는 누구나 아는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며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나 다 아는 장기적이고 적중률 높은 예측에 의존하는 투자 방법이 있지만 사람들은 흥미를 갖지 못하고 틀리기 쉬운 단기 전망과 예측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 경험을 이야기해보면 2008년 즈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직장 동료가 스마트폰을 구입해 자랑하는 것을 보고 단박에 드는 생각이 이제 컴퓨터에서만 하던 고사양 게임을 앞으로는 핸드폰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당시 대표적 모바일 게임 회사였던 컴투스와 게임빌 두 종목에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게임이라는 걸 해보지도 않았고 투자를 해놓고 게임 개발에 대해 공부도 전혀 하지 않았던 저로서는 게임 개발이라는 게 최소 1년 이상 걸린다는 걸 알지도 못했고 3개월쯤 기다려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두 종목 주식을 팔아버렸는데 3년쯤 지나서 어느 날 보니 두 종목 주가가 15배 이상 올라 있었더라는 겁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장기적이고 적중률 높은 예측으로 실제 큰 금액을 투자까지 해놓고 단기적 성과에만 관심을 쏟아서 엄청난 성공을 거둘 기회를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훌륭한 경영진, 좋은 제품, 성장 전망이 좋은 말하자면 좋은 기업을 찾아다니는데 나쁜 기업이 좋은 기업보다 장기 투자 수익률에서 더 낫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흔한 착각과는 달리 좋은 주식은 나쁜 기업에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저자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풀이합니다. 어느 기업이 좋다는 사실을 당신이 알고 있다면 사람들도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주가에 이미 반영되었을 공산이 크다. 반면 나쁜 기업의 경우 펀더멘털이 개선되어도 사람들은 그 사실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많고 증권가의 컨센서스가 퍼진 다음에야 그 기업에 관심을 보인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턴어라운드 기업에 관심이 많고 좋은 기업으로 바뀌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나쁜 기업으로 기억하고 있는 대상을 찾아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거두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정보 격차가 사라졌다는 말은 잊어라. 흔히 정보화 시대가 되어 전문가 그룹 즉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정보 격차가 사라졌다는 말을 하는데 저자는 그 말이 틀렸다고 합니다. 손에 쥘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질수록 그 정보들을 해석하고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데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게 되는데 전문가 그룹은 이 점에서 여전히 일반인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질은 낮으면서 양만 많아진 정보는 소음에 불과한데 이를 걸러내는데 훨씬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고 그 능력이 부족한 일반 개인들 입장에서는 정보화 시대로 인해 투자 환경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기 쉽다고 합니다. 소음은 통찰력을 흐리게 한다는 단락에서는 빈번하게 추정치를 수정하고 투자 의견을 자주 바꾸는 애널리스트들이 언론에 더 자주 등장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통찰력이 있는 실력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추정치와 투자 의견을 수정하는 일이 드문데 이들은 최신의 변화된 정보를 쫓는 개인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기에 매스미디어로부터 외면당하고 추정치와 투자 의견을 매번 재빠르게 변경하는 일이 잦은 통찰력이 떨어지는 애널리스트들이 매스미디어에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에 의존하는 투자자가 좋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은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3프로TV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팟캐스트 시절 소박한 사랑방 토크 같은 분위기에서 시작했던 3프로가 어느덧 거대 증권사들의 경연장이 되어버리고 하루하루의 시황을 바쁘게 전해주는 것에 머물지 않고 새벽 라이브, 퇴근길 라이브 등등 온종일 자질구레한 최신 뉴스를 정보랍시고 쏟아붓는 역할을 하게 된 지금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3프로TV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콘텐츠를 이따금씩 제목으로만 훑어보고 걸러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러분께서도 3프로TV 등 유튜브나 방송 채널을 통해 투자 정보를 습득하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그보다는 책과 보고서 읽는 시간을 늘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보 제공자와 정보 이용자의 동상이몽편에서는 휴일에 파티를 기획하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파티 전날 뉴욕에 심한 눈보라가 있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파티에 참석했는데 어떤 일기예보 방송을 본 부부만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정보 이용자 즉 파티 손님은 정보 제공자 즉 일기예보 방송과 목적이 일치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서로의 목적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정보 이용자는 도로 사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 목적인데 일기예보 방송자는 시청자들이 방송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해서 광고를 오래 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대중매체를 통해 투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위험한 것은 바로 이러한 과장과 왜곡의 위험이 언제나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통찰과 사색을 통한 훈련이 충분히 되지 않은 투자자들은 늘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 매체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또 기업은 IR을 통한 정보 제공자이므로 그 목적이 정보 이용자, 다시 말해 투자를 위해 그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과 다르므로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는 반드시 다양한 검증을 거쳐야 하며 그런 과정 없이 순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투자정보 산업 내에서의 경쟁이 극심해져서 이들, 다시 말해 방송이나 리포트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증권사 등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대중들이 믿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편향 없이 투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관련하여 최근에 좋은 사례를 담고 있어서 제가 블로그에 올린 그 내용을 소개하면 뉴스 타이틀만 보면 곤란한 이유, 40조 대박 수주 계약을 체결한 포스코케미칼 뉴스에 에코프로 BM 삼성 SDI,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를 매수하다. 라는 글에서 포스코케미칼이 10년 40조 대박 수주 계약을 따냈는데 뉴스 타이틀들은 모두 포스코케미칼에 주목하고 있지만 정작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수혜 기대감이 한껏 선반영된 포스코케미칼보다는 삼성 SDI가 그동안의 보수적 투자에서 벗어나 공격적인 투자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 정보이므로 그동안 주가 상승이 미미했던 삼성 SDI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을 오히려 주목해야 한다. 라고 제가 포스팅했던 것입니다. 다시 책의 내용으로 돌아오면 저자 리처드 번스타인은 투자자는 일상적인 평범한 사건이 확대 해석되는 과정을 완벽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소음과 진정한 투자 정보를 구분해내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보는 대부분 무시하라, 속도 경쟁을 하지 마라, 매매 횟수를 줄여라. 라고 하며 저자 자신은 일간지를 보지 않는다며 일간지가 통찰을 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자신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사건을 따라다니는 스타일이 아니라며 시장의 모든 일에 관심을 기울일수록 투자할 때 소음에 더 민감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합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저자의 경우처럼 일간지도 보지 않을 정도로 시장의 일상 다반사에 관심을 끊고 장기 투자를 실천하기는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저런 태도와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루라도 시장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뉴스 취득에서 남들보다 늦으면 낙오자가 될까 두려워하는 그런 정보 중독자, 정보 포모는 되지 말아야겠다는 것을 이 책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힘. 인식인가 현실인가? 주가 흐름은 미래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지 실제 일어날 사건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시장이 미래 사건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면 변동성이나 위험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 기업의 실적이 아무리 나쁘게 발표되어도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보다 좋을 때는 주가는 오르기 마련이다. 우리가 늘 사건의 실제보다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모든 사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최근에 포스코케미칼 40조 잭팟 수주 뉴스가 발표되었을 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비해 정작 포스코케미칼 주가 흐름이 시원치 않았다는 사례를 보면 이미 2022년 하반기부터 IRA 최대 수혜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충분히 강화되어 왔기 때문에 일부 개미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40조 수주 뉴스가 사람들의 인식 변화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 따라서 주가 폭등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익 예상 라이프 사이클. 제목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자. 이익 사이클이 아니고 이익 예상 사이클이다. 이익은 사실이고 예상은 위에서 말한 인식인 것이다. 이익 예상 라이프 사이클은 저자 리처드 번스타인이 개발하여 그의 저서 스타일 투자 전략에서 처음 소개한 이론이다. 소음과 투자에서 저자는 이 이론을 투자 및 소음과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1단계. 역발상 투자. 역발상 투자자들은 이익 추정치가 나쁜 주식에 투자한다. 대부분 투자자들은 이런 주식이 매력이 없거나 위험하다고 평가한다. 그림에서는 6시 방향에 해당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2022년 연말에 쏟아진 하이닉스의 10년 만에 최악 실적을 예상하는 기사들 제목입니다. 실제 발표된 최악의 어닝 쇼크를 전하는 다음 기사는 2023년 2월 1일자 내용입니다. 그럼 주가 흐름은 어땠을까요? 정확하게 최악의 실적 전망 보도가 쏟아진 2022년 12월 28일쯤에 바닥을 치고 가파르게 주가 그래프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순환 성격이 강한 소위 시클리칼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이익 예상 라이프 사이클 이론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걸 이 사례로부터도 알 수 있습니다. 주가 흐름은 미래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지 실제 일어날 사건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이익 사이클이 아니라 이익 예상 사이클에 따라 투자해야 한다. 역발상 투자자들은 이익 추정치가 나쁜 기업에 투자한다. 이 말들을 곱씹어 그 의미를 단단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정보 제공자와 정보 이용자의 동상이몽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다시 상기해보면 4분기 최악의 실적이 예상되던 시점에서 정보 이용자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미 지나간 4분기 실적, 즉 현재의 사건이 아니라 2023년 1분기, 나아가 하반기의 실적 전망인데 12월 말경 쏟아진 뉴스들은 2022년 4분기 최악의 실적에 대해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내고 있고 기사 내용에 들어가도 미래의 실적 전망에 대한 이야기는 빈약하기만 합니다. 비슷한 시기인 2023년 1월 10일 키움증권의 박유학 애널리스트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메모리 업황이 바닥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매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여러 글에서 뉴스 타이틀만 보지 말고 그 내용을 면밀히 읽어야 하고 뉴스의 인간과 가려져 있는 배경들까지 스스로의 노력으로 파악하려 해야 하고 방송이나 뉴스 기사보다는 보고서를 읽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2단계 긍정적 어닝 서프라이즈.
그림에서는 7번에 해당합니다. 이익 추정치가 나쁜 기업들이 긍정적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하며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해당 주식에 대한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아직 나쁜 이익 추정치를 비트하는 실제 이익이 확인되지는 않는 단계입니다. 3단계 긍정적 어닝 서프라이즈 모델 애널리스트 이익 추정치와 실제 단기순이익의 차이가 큰 실제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한 종목을 찾는 투자 모델입니다. 이 투자 모델에서는 실제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 기다리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실제 사건은 2단계에서 발생해도 3단계에서 종목을 선정하게 됩니다. 시총도 작고 오랜 기간 적자 상태를 지속하여 시장의 관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던 기업이라면 3단계에 이르러서도 아직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제가 열심히 분석해드린 이수페타시스는 시장에서 챗GPT 관련 수혜주로 언급되면서 폭등을 연출한 바 있습니다. 실제 지난 5년간의 차트와 재무제표를 함께 보면 이수페타시스는 오랜 적자 구조를 해소하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이미 2020년에 흑자 전환하여 2021년에는 순이익 기준으로도 거의 적자 탈출에 성공한 가파른 실적 성장을 기록하고 있었음에도 주가는 2021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유의미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방송과 포털의 뉴스만 열심히 소비하는 투자자들은 모두의 관심이 쏟아지기 전에 이러한 기업을 자신의 투자 목록에 올려놓기가 힘들 것입니다. 4단계 이익 추정치 수정 어닝 서프라이즈로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고 시장 컨센서스가 상향될 때 일부 애널리스트는 상향 조정을 늦추는데 한두 번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실제 본격적인 펀더멘털 개선 신호인지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애널리스트들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확신을 얻은 소위 퍼스트 무버 애널리스트와 그 보고서를 접하게 되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5단계 이익 모멘텀 발표된 당기순이익과 차기의 이익 추정치가 계속 상승하면서 역발상 투자자, 어닝 서프라이즈 모델 투자자들에 뒤이어 모멘텀 투자자들도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6단계 성장 강력한 이익 모멘텀이 장기간 지속, 시장에서 성장주로 불리게 되는 단계. 이것은 4단계, 5단계의 투자자가 발굴해낸 신규 종목이 아니라 기존부터 좋은 이익을 내고 있던 기업의 이익 모멘텀이 지속 강화됨으로써 성장주로 불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주식이 좋은 주식이라는 주장에 두말 없이 동의하는데 이익 추정치가 고점에 달했으므로 라이프 사이클상 실망 위험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며 역발상 투자자들은 이때 가장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도합니다. 7단계 추락 사람들이 실적에 실망하고 이익 추정치도 하향되며 주가도 가라앉게 되는 단계입니다. 8단계 부정적 어닝 서프라이즈 모델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보다 실제 이익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을 매도 후보군으로 올려놓고 관찰하는 단계입니다. 9단계 이익 추정치 수정 실망스러운 실적으로 시장 컨센서스가 점차 하락하며 일부 애널리스트는 최근의 실적 부진이 근본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믿으며 대응을 늦추는 단계입니다.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정 섹터에 한정된 기업들을 주로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은 정보 제공자와 정보 이용자의 동상이몽에서 살펴본 대로 기업이 일방적으로 전해주는 왜곡된 정보에 가장 많이 오래 노출된 심하게 말하면 세뇌된 존재이므로 믿기 어렵겠지만 소음과 투자의 저자 번스타인이 말하는 것과 같이 기업이 이미 하락 사이클로 진입하고 나서도 대응이 늦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특히 시클리칼 기업의 경영진이 시장과 투명하게 소통하는 마인드를 갖지 못한 경우에 통찰력이 없는 애널리스트들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의외로 많고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발간하는 보고서를 우리는 소위 뒷북 리포트라고 욕하게 되는데 2021년 초만 하더라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 라며 하나같이 호들갑을 떨다가 반도체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구간에서도 전망을 바꾸지 않고 한참 뒤에서야 추정과 전망을 앞다투어 발표했던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의 경우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10단계 소외 장기간 실망스러운 실적이 계속되어 시장에서 소외당하고 인수합병 구조 조정 등의 이슈로 일시적으로 관심을 끌 수는 있지만 곧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단계입니다. 11단계 무시 투자자들의 관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도 보고서를 낼 이익이 없으므로 리서치 범위에서도 제외되며 그 결과 이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져 새로운 이익 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90년대 초중반에 시작되어 닷컴 버블 정점을 찍고 추락했던 인터넷 산업의 역사를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 모델을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기와 실적의 상관관계 기업의 인기도 실적 예상 사이클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저자는 IBM 담당 애널리스트의 수와 IBM에 대한 투자 성적을 표로 정리해 보여주면서 시장의 관심이 가장 뜨거워져서 기업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수가 많아졌을 때가 오히려 투자를 주의해야 할 때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정보 제공자와 정보 이용자의 동상이몽에 대해 다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증권사 또는 리서치 회사와 애널리스트는 투자자의 이익, 즉 투자자의 수익 최대화를 위해 자신들이 존재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자칭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정보 제공 사업자로서 자신들의 서비스를 최대한 많이 판매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익 예상 라이프 사이클 이론에서 말하는 핵심은 좋은 투자자는 6시와 12시 사이, 즉 이익 추정치가 증가하는 구간에서 주식을 보유하며 나쁜 투자자는 12시에서 6시 사이, 즉 이익 추정치가 감소하는 구간에서 주식을 보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장주 투자에서 매도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한 가지 이유는 성장주가 이익 예상 라이프 사이클의 12시에 접근할 때 가장 긍정적인 뉴스가 쏟아지고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다는 점 때문입니다. 펀더멘털 분석은 소홀히 하면서 과거 실적이 좋았다는 이유로 소음에 휩쓸려 주식과 사랑에 빠지면 악재가 쏟아져도 못 보기 쉽습니다. 가치 투자자들은 주식을 지나치게 서둘러 사는 경향이 있는데 악재가 많은 회사가 펀더멘털이 조금만 개선되면 긍정적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발상 전략으로 주식을 살적기는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뉴스가 있을 때가 아니라 뉴스가 전혀 없을 때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역발상 투자자를 자처하면서 이익 예상 라이프 사이클의 6시 부근에서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3시나 4시쯤에서 지나치게 서둘러 주식을 사는 경우가 가치 투자자들에게 많다는 걸 지적하는 말입니다. 뉴스가 압도적으로 긍정적일 때 성장주 투자자들은 이를 무시해야 하듯이 가치 투자자들도 뉴스가 압도적으로 부정적일 때 이를 무시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저자의 깊은 통찰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필독서 리뷰 소음과 투자편 후반부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